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뭐 절에 다니시는 분도 오셨나요? 대부분 우리 다 크리스찬이시죠? 네. 저는 오늘 제 교회 안 가고 인천 사랑침례교회 와서 우리 제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지금 혼나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아마 오늘은 이해해 주실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 갔으면 아마 혼났을 텐데 인천 사랑침례교회에 왔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모태 신앙입니다. 모태 신앙이요. 네. 기도 모태, 성경 암송 모태, 전도 모태, 아주 확실한 모태 신앙입니다. 그거는 정말 안 되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입장에서는 제가 참 골치 아픈 이 성도일 겁니다. 저 친구가 그렇게 신앙심이 뜨거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또 주일 성수는 또 빠지지 않고 갑자기 또 무슨 표를 생각해서 온 것 같지도 않고 옛날 제 어머니, 할머니 때부터 이렇게 다니던 교회를 계속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성가대도 좀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하다가 좀 삑사리를 몇 번 내고 이러다가 거기서 이제 잘리고 지금 안내위원, 네, 안내위원으로 또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춘천 중앙감리교회, 강원도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입니다. 100년이 넘은 그런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말로만 듣던 이 인천 사랑침례교회에 이렇게 오니까 벌써 뭐가 좀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처음부터. 교회 자체, 교회 같지가 않고 무슨 방송국 건물 같기도 하고요. 처음 들어올 때부터. 여러 가지 정말 성도님들 눈빛도 다 다르고, 반짝반짝 하시는 것 같고, 하여튼 좋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약 1시간 조금 남짓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로서는 수위를 적절히, 요새 그러지 않아도 워낙 뜨거운 이 나날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수위를 약 한 70-80% 정도로 조절을 하려고 합니다만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 우파 정치인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기서밖에는 듣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기대하셔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좀 한참 오후 시간에 좀 졸릴 때라서 제가 특별히 영화를 한 편 준비를 했는데요. 저 방송실에서 준비 좀 하고 제 말이 끝나면 바로 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주 특별히 이 준비한 제작비도 많이 든 영화입니다. 네, 영화 상영 시간은 1분 30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졸지 마시고 잘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酔いは整いました。残念まで1日半あれば十分でござります。主戦はわしがいただくことにする。작전이 이미 200척이 넘었습니다. 무려 1만이 죽었습니다. 이 싸움은 불가합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김정은은 김정은일 뿐입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우리 헌법의 뿌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를 부정하는 세력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이 땅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 당리당략을 떠나, 정파를 떠나, 내가 미사라지는 겁니다. 가만히 국들을 가는 쪽으로 옮겨 모조리 집중하려 하네. 그러다 나중에 된다고 말하게.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동북 세력을 뿌리 뽑는데 힘을 모아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전군 출정하라. 네, 어떻습니까? 저 아직 틀지 말고.
어떻게 영화 괜찮으셨나요? 저게 제작비 뭐 많이 들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벌써 만든 지가 몇 년 됐는데 저 때부터도 상황은 별로 좋아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심각해져서 지금까지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저기 지금 나와 있는 저 영상이 2013년도 4월 25일입니다. 저는 날짜까지를 잊지를 못하는데요. 그때부터 지금 6년이 흘렀는데 이 시련과 고난이 그때부터 계속 시작된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19대 의원이 돼서 2012년에 이제 처음 국회에 들어와서 1년 정도를 지나고 바로 그 다음 해에 국회 대정부 질문이라는 걸 이제 처음 했는데요. 처음 이 초선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처음 올라서 대정부 질문이라는 거를 처음 한 날, 그때 이제 말하자면 이게 이제 대박이 터진 겁니다. 거기서 이제 그 이석기 통진당 의원을 바로 앉혀놓고 나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거 한번 기억나십니까 혹시? 만나면 악수도 하지 않는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 그냥 북한으로 가라. 이거를 제가 외쳤던 겁니다. 그 준비됐으면 그거 한번 보고 갈까요? 국회에서 제가 직접 한 거, 요거 그 오리지널로 한번 보시죠.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직원이 작성했다고 하는 댓글이 한 12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중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들일 돈은 있으면서 기아에 허덕이는 주민들 밥 먹일 돈은 없다는 게 아이러니. 자,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 그러면 이게 선거 개입이라고 생각합니까? 개개 사안에 대해서는 앞뒤 정황을 판단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결론을 내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외부의 적은 적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그만큼 더 무섭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도 대한민국에 적이 있는 것은 아닌가 되묻고 싶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우리 헌법의 뿌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를 부정하는 세력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이 땅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네, 바로 저 날이었습니다.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기는 그 화면에 그렇게 많이 들리지는 않는데, 이 본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태극기 애국가도 인정하지 않고, 한미 훈련도 하지 말라 그러고, 이런 사람은 내부의 적이다. 대한민국의 적이다.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했는데 경청을 해주지는 못할 방정 거기에 있는 당시에는 이제 야당 의원들이 뭐 들고 일어나서 말도 하지 마라. 네가 더 물러나라 하면서 이제 뭐 아주 엉망이 된 거예요. 국회 본회의장이. 그 정말 이런 뭐 보통 사람 같았으면 말을 더 계속 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끝까지 거기서 이제 그 발언을 다 마치고 이제 다 마쳤죠. 마치고 돌아갔는데 제가 이제 아까 뭐 그날로 뭐 떴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하는 얘기고요. 그때부터 이제 이 시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엄청 많고 야, 대한민국 국회에서 저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냐 이런 분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야, 뭐야, 뭐, 또 이제 무슨, 흑백 논리를 갖다가 요즘 세상에 뭐, 빨갱이가 어딨다고, 한번 떠보려고 저런 식으로 한다 하면서 온갖 이제 뭐 난리가 났죠. 그래도 이제 제가 꿋꿋하게 그때부터 계속 이제 그 입장을 가지고 이렇게 갔더니
이제 뭐 시끄러워진 거예요. 양쪽으로 이렇게 팽팽하게 뭐 찬반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좌경화된 그 조짐은 이미 그때부터 다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6년 전인데 우리가 여당일 때고 그런 때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 언론이나 이 인터넷 여기는 이런 좌파한테 거의 다 이제 뭐 이 점령을 당했다시피 한 겁니다. 그런 힘든 세월을 꾸역꾸역 몇 달을 보내고 있는데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때가 6년 전 이제 4월이었는데요. 8월 말인가 한 어느 날이 되니까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일어나서 보니까 핸드폰에 이 부재중 전화가 뭐 한 4, 50개가 찍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도대체 일이 났나 해가지고 봤더니 전부 기자들 전화가 수십 통이 와 있는데 이게 뭔 일이 났냐 보니까 이석기 의원이 이제 잡혀가는 그런 날이었어요. 와서 영장 체포 당하게 된 그런 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벌써 그 몇 달 전에 국회에서 야, 이런 사람은 정말 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 하고서 그거를 하고 나서 한 넉 달이 지난 뒤에 국정원에서 이제 그 사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론에서는 야, 너 이제 김진태 의원이 그때 벌써 이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전문이 아니냐 해가지고 그 입장, 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이제 전화가 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석기 의원 드디어 이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국회 영장 체포 동의안이 통과가 돼야 이석기가 이제 드디어 구속이 되는 그런 날인데, 자,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여기서 우리 당의 대표로 제가 이제 나와서 그 이석기는 반드시 구속이 돼야 된다. 이런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데 저는 이석기 한 사람이 구속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통진당 자체를 이번 기회에 해산을 시켜야 된다. 그거를 주장을 하려고 했더니 우리 당에서 야, 그거 잘 생각했다. 열심히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지금 이석기 한 사람 구속하는 것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 통진당 해산 같은 거는 아예 말도 하지 마라. 너무 시끄러워진다. 국회가 또 막 난장판이 된다. 거기서 내가 나 끝까지 통진당 해산까지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너 말하지 말고 내려와. 다른 사람 시킬게. 지금 이렇게 되는 판입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얘기를 했죠. 뭐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위에서는 준비 좀 해주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그 이석기가 체포 동의안이 나온 날 제가 이제 그 대표로, 우리 당의 대표로 가서 연설하면서 통진당 해산을 어떻게 얘기를 했나, 말을 했나, 그 부분만 짧게 좀 보시고요. 그 답변을 하는 분이 황교안 후보입니다. 저하고 지금 이 당대표 후보로 나와 있는데 공교롭게도 저 두 사람이 다 지금 후보로 나와 있고요. 저 때는 법무부 장관이었죠. 당연히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저걸 보시면서 통진당 해산이란 게 국회에서 처음 저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하면서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석기 피의자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장관께 묻습니다. 통합진보당은 그 강령에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동맹 해체 등을 주장하고 민중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과연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범위 내에 드는 것인지 아주 강한 의심이 드는데 우리 법무부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포동의 요청서에 그 자세한 내용을 드렸고 앞으로 처리 과정에서 수사와 재판 결과를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기소되는 피고인들, 피의자들의 혐의가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밝힐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사건 수사는 그렇고 통합진보당 자체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 드는지 안 드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는 겁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된 영상은 저기까지인데요. 저 부분이 그렇게 간단한 대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저걸 이제 들려드렸는데요. 이렇게 통진당이 뭐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으니 해산을 검토를 하겠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처음에는 이런 점으로 해서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이제 모범 답안이 나왔죠. 그래서 한 번 더 수사는 그렇고 이 당은 어떻게 할 거냐? 해산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검토를 할 거냐? 그랬더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죠? 그렇게 답을 하죠. 그리고 돌아가서 바로 그 통진당 해산 TF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저분이. 예. 해산 TF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이제 저거는 뭐냐? 이제 저런 영상까지 가져와서 김진태가 이제 자기가 더 주도적으로 했다는 거를 주장하고 싶은 거냐? 이제 결국 그렇게 되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국회에서 처음 얘기한 거는 저고요. 그거를 가지고 가서 국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TF 만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바로 그것도 다음 날부터 그 해산 작업에 착수한 거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둘이 한 거냐? 그건 아닙니다. 누구냐? 박근혜 대통령님이 하신 겁니다. 네. 당시 대통령이 그런 의지가 없었으면 국회에서 아무리 하라고 얘기한들 니는 그래 얘기해라 하면서 그냥 시간만 보내고 마는 거죠. 바로 다음 날부터 거기에 착수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삼박자가 다 갖추어져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저런 것 때문에 더 우리 그 박 대통령님이 지금 또 이렇게 고난을 겪는 그 단초가 마련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저런 일도 겪었고 했지만 그때가 참 좋았습니다. 저 때는 통진당도 해산했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해 나갈 때인데 드디어 이제 이 촛불이 이제 들고 일어납니다. 촛불이. 참 지금 생각해 보면 벌써 참 오랜 세월이 지난 것 같은데 지금 한 2년하고 몇 달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 격동의 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까? 촛불이 들고 일어날 때 제일 처음에 그 태블릿 PC,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태블릿 PC란 것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좀 이상하다, 이건 뭔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국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처음 또 지적을 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쓰나미는 그냥 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듯이 덮쳐옵니다. 아무리 태블릿 PC가 어떻다고 주장을 해도 별로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이 광풍에 휩쓸려 갑니다. 그러는 중에 드디어 그 특검법이라는 게 이제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동안 몇 번의 특검을 했지만 그렇게 가혹하게 했던 특검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박영수 특검. 지금 이제 여러분께 제가 지나온 최근 몇 년의 일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곧 이 대한민국의 이 경랑의 정치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직접 겪은 또 제가 직접 느낀 것만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이런 법은 도저히 통과시킬 수가 없다. 왜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그런 서로 화합의 정신으로 어떤 법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특검을 야당만이 지목할 수 있게 그때 당시에
야당이 지명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법은 이거는 안 되는 거다. 마치 피해자가 검사를 지정해서 사건 수사를 맡기면 이게 어떻게 공정할 수가 있겠냐. 이래서 제가 법사위에서 끝까지 이 법의 통과를 거부를 했는데도 그냥 그 분위기에 수에 밀려서 이 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법사위 회의장에서 한 말이 이날이 국회 법사위 치욕의 역사로 남게 될 거다. 이런 헌법 원칙에 맞지도 않는 법을 통과시킨 오욕의 역사로 남게 될 거다. 지금은 촛불에 밀려서 이런 법이 이렇게 통과가 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바로 그 유명한 대사입니다. 통과가 되지만 촛불은 촛불일 뿐 바람이 불면 꺼질 거다. 네. 자, 그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법은 통과가 됐고 그 법에 의해서 엄청난 특별 검사가 오히려 그 수많은 불법을 자행하는 그런 정말 이 눈뜨고 볼 수 없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또 모든 다 넘어간 이 민노총 언론에서는 야, 이 뭐야? 감히 촛불을 폄훼하는 발언을 해? 김진태가? 하면서 그때부터 아마 저는 뭐 TV를 그때부터 잘 안 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TV만 틀면 그 소리가 계속 나왔을 겁니다. 촛불 망언, 뭐 김진태 어떻게 하는.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시죠? 오죽하면 제가 제 지역구에서 토요일 날 제가 동네 목욕탕을 가는데 그거를 누가 와서 뭘 어떻게 제보를 했는지 해가지고 어떤 종편 방송국에 김진태가 목욕탕 사우나를 갔다. 그게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제가 뭐 목욕탕이건 사우나건 가면 안 되는 건가요? 왜냐? 토요일 날 촛불 집회를 하는 날 촛불을 참여 안 하고 뜨뜻한 목욕탕에 갔다. 이게 지금은 웃음이 나오는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촛불 집회를 하는데 김진태 사우나 즐겨. 단독 보도, 특종, 사우나 즐겨. 관계인의 진술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진태 웃으면서 들어가. 목욕탕에 웃으면서 입장. 야, 그래 내가 이거 정말 잘못했구나. 목욕탕에 들어갈 때는 심각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웃으면서 들어간 게 잘못이구나. 그런 참 반성 아닌 반성도 하고 그러던 시절을 보냈습니다. 매주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가 열리는데 제 지역구인 강원도 춘천에 똑같이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박근혜 퇴진, 김진태도 퇴진. 나중에는 횃불까지 들고 왔습니다. 정말 그 횃불 어떤 사람이 그냥 실수인 척하고 불을 놓으면 건물 전체가 다 타버릴 정도의 이런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됐었습니다. 저는 뭐 어떻게 하겠냐. 그냥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거는 뭐 이겨내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학생들도 보니까 많이 있는데 그때가 이제 2016년이죠. 그래서 이제 해가 바뀌어서 졸업 시즌이 되죠. 그래서 2017, 2년 전입니다. 졸업식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지역 국회의원이니까 그것도 모교, 제가 나온 고등학교 졸업식장에 가서 네, 다음은 우리 국회의원, 우리 학교 몇 회 졸업생 김진태 국회의원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평소처럼 딱 일어나서 그 단상으로 오는데 거기 앉아 있는 학생들이 우 그러는 거예요. 물러가라 뭐 이런. 제가 다른 데는 뭐 그렇게 그런 거 상처를 받지 않는데 그날은 정말 속으로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정말 다른 것도 아니고 이 까마득한 후배들, 걔들이 무슨 정치를 알겠습니까? 예? 무슨 촛불을 알고 무슨 국정농단이 뭔지를 알겠습니까?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면 그 애들이 자기 학교 나온 그 선배가 왔는데도 물러가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라고 제가 축사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서둘러 축사를 끝내고 돌아오면서 나는 그냥 이걸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여기서 내가 뭐 더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박 대통령님과 우리 당과 함께 여기서 내 정치 인생을 그냥 마무리 짓자. 그래도 이 강원도 촌에서 태어나가지고 또 배지 2번 달아봤으면 뭐 출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때까지 주장했던 건 뭐 태블릿이 뭐 잘못됐고 더 태극기를 들고 나서서 이 부당한 탄핵에 대해서 맞서서 싸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그로부터 이제 2년이 지금은 이제 2년이 됐는데 또 이제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 작년 졸업식에 그래도 그 학교 교장 선생님도 대단하죠. 저보고 또 나오라고. 네? 아마 다른 학교 같은 학부모들 항의를 받아서 저 의원님 혹시 저 안 바쁘신가요? 굳이 안 오셔도 되는데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래도 또 초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갔죠. 가서 앉아있는데 제가 태극기 집회에서 정말 뭐 100만이 넘는 이런 시민들 앞에서도 그렇게 연설을 하는데 아이들, 후배들 300명 모아놓고 저기 앉아있는데 또 가슴이 콩닥콩닥 하는 거예요. 야, 1년 지났는데 저놈들이 또 우우 하면은 이거 정말 나는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콩닥콩닥 가슴이 쿵쾅쿵쾅 하는데 드디어 또 다음은 몇 회 졸업생 김진태 의원의 숙사가 있겠습니다. 여기를 걸어 나오는데 또 우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났는데 우하더니 우와 하면서 박수를 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야. 그리고 엊그저께 또 갔다 왔습니다. 이제는 자신감을 얻고 또 갔더니 또 와 하면서 이제는 발까지 구르면서 환호까지 하면서 그러길래 정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유, 참 우리 이쁜 후배들 하면서 이제 정신이 이제 돌아오는구나 하면서 그러는데 2년 걸렸습니다. 예, 이제 뭐 남들은 뭐 가서 지역에 인기가 있다, 뭐가 어쩌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어디 가서 제가 얘기하는데 우 안 하는 거로 만족하고 삽니다. 그래도 또 한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천 사랑침례교회까지도 오고 또 뭐 당대표도 한다고 나와서 돌아다니고 이 정치라는 게 이런 거가 아닌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 지역에서 처음에 이 국회의원을 나왔을 때 처음에 여성표도 좀 있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 나이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40대였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그러니까 그때가 7년 전이었으니까요. 7년 전에 나와서 이렇게 하면 여성표도 있다 그러고 제가 40대니까 젊은 사람들이 또 조금 뭐 좋다 그러고 막 이래서 야, 김진태는 여기서 이제 뭐 가만히만 있어도 뭐 몇 번은 해먹을 거야 이런 얘기들을 친구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 의정활동을 하면 할수록 표가 떨어지는 거예요. 남들은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표가 점점 더 인기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 할수록 표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뭐 어디 가서 딴짓하고 놀고 뭐 무슨 사고를 치고 그래서가 아니라 원칙을 지키다 보니까 당장은 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왜 초등학교 무상급식 여러분들 아시죠? 그 탈도 많고 하는 그 무상급식
오세훈 이 후보도 그거 반대하다가 그 사단이 났는데 저도 반대했어요. 저도 반대. 뭘 던지지는 않았지만 저도 반대했어요. 그래서 전국에 200 몇십 개 모든 이 시군 중에서 춘천시가 가장 늦게 했습니다. 그거를. 가장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 엄마들이 야, 김진태 때문에 내가 이 도시락을 싸야 된다. 저 인간 뭐냐 도대체. 딴 데 다 하는데 왜 우리만 안 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이 후배놈들조차도 선배는 뭐 젊고 뭐 좀 그럴 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 좀 그런 강성 발언만 뭐 이렇게 하냐. 그래서 이제 그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 국회에서 동료 선배 의원들 저는 그냥 일관된 목소리를 계속 내니까 통진당이 어떠고 김정은이 뭐 이런 거 하는데 이게 뭐냐, 왜 간첩을 안 잡냐, 전교조 민노총 이런 얘기를 계속 해대니까 다른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 의원 너무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안 좋아해요. 너무 안 좋아해. 여기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생각이 다르실 것 같은데 너무 안 좋아해. 국민들은 그렇게 너무 싸우는 거 안 좋아해. 정치를 하려면 길게 봐야 돼요. 길게.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난 저거 정말 잘못된 것 같은데 왜 간첩을 안 잡고 이렇게 인터넷이 그냥 무슨 김정은으로 도배가 돼도 왜 이걸 국가보안법 뭐 하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얘기도 하지 마라. 길게 보고 적당히 살살해라. 난 그렇게 못하겠다. 나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내가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 말도 눈치를 보면서 못하면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 얘기를 안 하면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해서 때로는 더 출력을 올려서 그렇게 했더니 그래도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그런 충고를 했던 사람들은 지금 국회에 없습니다, 또. 네.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이순신 장군만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죽으려고 작정을 하면 또 사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은 거기보다도 더 고수입니다. 더 고수예요. 사즉생이 아니고 성경의 정신은 사즉사죠. 사즉사. 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맞습니까? 제가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가끔씩 짬짬이 졸다가도 그 부분이 나오면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들었는데 그게 에스더서, 거기에 나오는 에스더가 한 말입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나가면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거는 하겠다고 한 대목이 나옵니다. 참, 정말 그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성경에 어떻게 이런 대목이 있는지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사즉생하면 벌써 이게 좀 이 사심이 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는 척하면 나를 살려주겠지. 그거는 진정한 사즉생이 아니에요. 그냥 계속 수면 위로 못 올라오더라도 할 수 없다는 정신으로 가는 게 바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때 그렇게 큰 고난이 한 번 있었고요. 이 고난은 겹쳐서 오고 정말 끝이 없습니다. 이 촛불과에 맞서서 또 태극기를 들고 싸우고 그렇게 정말 했는데도, 우리 애국 시민들과 더불어 했는데도 탄핵이 인용되고, 또 갑자기 찾아온 대선에 나와서 그때는 정말 등 떠밀려 나왔습니다. 준비도 안 된 대선에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또 거기서
아깝게 또 2등을 하고 대선을 치르고 이제 또 우리가 은인 자중하면서 힘을 길러야 되겠다 하고 그러고 있는데 대선이 끝나고 바로 한 달 만에 다시 제가 법정에 또 서게 됩니다. 또 이제 좀 이제 세월이 흘렀지만 여러분들 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도대체 몇 번째 찾아온 시련인지 법정에 서게 됩니다. 춘천지방법원에서 선거법으로 이제 그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저는 정말 억울했고 이거는 그렇게까지 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게 법정에까지 가서 재판을 받는데 그때 춘천지방법원장이 누구냐?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예, 바로 그런 분이 법원장으로 있는 법원에서 김진태가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였습니다. 야, 그래도 설마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리 하는데 이 판사가 셋이 나와서 하는 그런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거는 벌써 왜 좀 분위기를 알 수 있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제가 이 변명을 하는데 거기 나와 재판을 하는 판사들은 안 그런 척 하는데 벌써 얼굴에 다 써 있습니다. 나 김진태 싫어. 다 써 있어요. 별로 숨기지도 않아요. 그런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니 아니나 다를까 벌금 200만 원, 200만 원 그냥 그날로 내고 집에 왔으면 좋겠는데 200만 원이면 국회의원이 이제 모가지가 되는 겁니다. 100만 원 이상이니까. 생각지도 않던 것에 또 그 뒤통수를 얻어맞고 좀 힘든 세월도 보냈습니다. 일단 그 지역 구민들에게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다시 또 이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저를 지지해 주셨던 그 많은 그때로부터 불과 1년 전에 제가 그래도 과반수를 넘어서 당선이 됐는데 1년 만에 뭔 그런 선거법으로 당선 무효가 되고 다시 또 선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정말 고개를 들고 다니지를 못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등법원에 이제 두 번째 재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법원에 가서 정말 재판 준비를 잘해서 있는 대로 이번엔 좀 제대로 된 재판을 한번 받아보자 해서 준비를 잘해서 그걸 하고 있는데 거기는 김명수 그런 무슨 법원장이 없으니까 거기서는 제대로 잘 되지 않겠냐 하고 재판을 잘 받고 몇 달 동안 재판을 받고 이제 한 달 뒤에 말하자면 이제 고등법원 선고일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진인사 대천명이다. 이제 잘 나오겠지 이러는데 그러고 며칠 있으니까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이 됩니다. 이게 웃으시는 분들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대법관으로만 가도 이거는 뭐지? 하면서 좀 신경이 쓰일 판에 대법원장으로 직행을 합니다. 춘천지방법원장이. 그러니까 사단장이 갑자기 육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이 되는 거죠. 별 3개, 4개를 다 뛰어넘어서.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대전 현충원에 계신 제 부모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이거는 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혼자서 잘난 척하고 뛰어다니고 해도 이건 어떻게 되는 일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거는 지켜주시거나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이라도 지켜주셔야지 이거는 방법이 없구나. 해서 이제 이 아내하고 둘이 그 대전 현충원에를 이렇게 갑니다. 소주 한 병하고 돗자리 이제 가지고 가는데 그전에는
그 서울이나 강원도에서 대전도 그게 제법 멀어요. 이제 뭐 또 바쁘단 핑계로 1년에 몇 번을 잘 못 가게 됩니다. 또 대전 국립현충원이라는 데가 뭐 벌초할 일도 없고 거기 가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또 관리를 해주니까 그걸 또 믿고 1년에 몇 번 못 가는데 갔다가도 또 그냥 비석이나 한번 이렇게 어루만져 보다가 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날은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된 그 다음날 거기를 가서는 그냥 대화가 됩니다. 돌아가신 분들하고 대화가. 거기 앉아서 우리 아내하고 에휴 엄마 아버지 참 이런 꼴 안 보고 참 가셔서 어떻게 보면 잘 되셨습니다. 뭐 이런 생각. 이 막내 아들이 이런 꼴을 보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뭐 이런 얘기 하면 또 엄마가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또 아버지는 또 옛날에 또 왜 이렇게 나는 또 막 때리고 그러셨어요 그래.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아버지가 6.25 참전용사에 또 왜 자꾸 또 이래. 참전용사에 군인이셔가지고 무서우셨어요. 제가 뭐 그렇게 공부를 뭐 못하는 편도 아니었고 그러는데 혼도 많이 나고 얻어맞기도 많이 맞았어요. 아버지는 그때 뭐 왜 그렇게 나 때리고 그랬어요? 뭐 그러면 뭐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야 너무 그 기죽지 마라. 잘 될 거야. 이렇게 정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기도 열심히 해 이런 소리도 들려요. 어머니가. 그때는 정말 제가 기도 못해지만 그때는 조금 그게 되더라고요. 워낙 이게 이제 닥치니까 간절하니까 가서 이번만 좀 어떻게 잘 좀 넘겨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새로운 대법원장이 와서 그 서슬퍼런 이런 분위기에서 서울 고등법원에서 김진태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무죄를 선고를 합니다. 자, 처음에는 이게 이 우리나라 사법부의 검찰이 정말 잘해야 되는 게요. 처음에는 검찰이 제 사건을 기소를 하지도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검사가 무혐의를 이게 너무 하여튼 복잡해지는데요. 처음에는 검찰에서 자신들도 무혐의라고 했던 사건을 또 대법원에서 상고를 합니다. 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근데 대법원에서도 하여튼 최종적으로 그게 이제 무죄 확정이 이렇게 됩니다. 그 고등법원이 그때가 가장 큰 고비였는데요. 제가 그 재판을 이렇게 겪으면서 한번 거치면서 정말 재판이야말로 참 정말 공정하게 해야 되는구나. 국회의원 모가지도 떼지. 여러분들도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뭐 민사재판이건 형사재판이건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지금 얼마나 이런 시국 사건이 많습니까? 유신 때만 시국 사건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판사들이 좌우로 나뉘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조금 이제 얘기가 딴 데로 길어졌습니다만 판사들이 좌우로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판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게 담당하는 법관이 우리 법 연구회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거부터 제일 먼저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법 연구회다 그러면은 아이고 이거 망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재판이 되겠습니까? 이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가 있겠냐고요. 이렇게 돼가지고. 판사는 좌우가 없어야죠. 그렇죠? 예, 그래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더 가장 최전방 전위부대로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정말 큰일 났습니다. 모든 국가 정책이나 이런 게 탄핵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되지 이 대법원 판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거를 지금 이 좌파 정권에서는 장악하기 위해서 완전히 그냥 후한무치로
대법원장, 대법관들을 착착 거기에 맞게 자신들의 계획에 맞게 임명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배운 분들인데 좀 알아서 잘 해주겠지. 민사재판은 그렇게 하죠. 민사재판은. 형사에서도 일반적인 거는 그렇게 하죠. 거기서 정말 이런 이 좌우 이념에 관련된 그런 사건을 할 때는 벌써 이 접근하는 시각부터가 다릅니다. 아무리 가서 호소를 해도 이미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문제고, 우리가 지금 추구해 나아가야 할 곳이 바로 이 법치라는 건데요, 법치. 법치에는 좌우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좌파들은 법치라는 것이 말뿐이지 허울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그냥 어떤 법은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그 목표에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이 보수 우파들은 절차가 목적만큼도 중요한 겁니다. 수단이. 그래서 그게 바로 악법도 법이라는 정신에 다 녹여져 있는 겁니다. 아무리 부당하고 그렇더라도 법은 지켜야 된다는 정신, 그게 우리 이 우파의 정신입니다. 네. 이 부분은 보통 다른 데 가면 박수가 잘 안 나오는 대목이어서 제가 강조를 안 했는데 역시 수준이 굉장히 있으죠. 이거를 이해를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이 좌파 법관들이 올라가서 이 법치가 실종되는 이런 사태가 온 겁니다. 그러면 조금 추상적이니까 내가 재판받을 일이 있겠어? 파출소도 한번 안 가봤는데. 그런데 그게 자신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바로 이웃과 가족의 친구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우리 이웃에서 그런 일을 겪지 않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늘 그런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아가면서 간다고 생각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법치와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부 정말 좀 제대로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지금 이 대법원장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요. 이게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 법관들이 그 전에 있었던 그 법관들을 다 그냥 일거에 다 그냥 쓸어버리려고 하다 못해서 이제는 탄핵을 시켜달라고 결의를까지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씨구 좋다 해가지고 또 그 여당은 그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국회에서 법원 판사들의 성적표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게 블랙리스트 아니고 뭐겠습니까? 몇 명을 속아내서 요 사람들을 탄핵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판결 하나하나 할 때마다 무슨 안중근 의사, 이봉창 의사 같은 이런 완전히 열사가 될 그럴 용기를 요구한다 그러면은 판사들이 어떻게 재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단호하게 맞서야 되고, 저는 우리 당에서 그때 적폐 판사라는 것 자체가 없다. 오히려 그것을 요구한, 탄핵해 달라고 요구한 이 법관 무슨 대표자회인가 이 사람들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위배했기 때문에 헌법 위반으로 그 사람들이 탄핵돼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파들도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제는 누가 잘해주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소리를 정말 내야 합니다. 제가 이제 또 한두 가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역대 대통령님들 이렇게
계시는데 제 사무실에 사진을 걸어놓은 대통령님 일단 두 분이 이렇게 계시는데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 이제 두 분을 꼽으라고 하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님인데 그 중에서도 딱 한 명만 꼽으라고 하면 저는 서슴없이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어떤 재벌 기업으로 볼 때 정주영 회장이 창업을 했잖아요. 현대가를 창업해서 뭐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그보다 뭐 이 덩치를 몇 배를 더 키웠다고 하더라도 창업한 게 더 힘든 거겠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를 해낸 창업주가 힘든 겁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영웅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어디 지금 이렇게 자유민주국가로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이 이승만에 대한 좌파들의 이 모함과 음해는 정말 이거는 뭐 아주 치가 떨릴 정도입니다. 수십 년 된 그 4.19 때 그때부터 이어져 온 이것이요. 자, 대표적으로 무슨 뭐 한강 다리를 끊고 자기만 혼자 도망갔다.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부터 그 뭐 해방 전후사의 인식을 보면 그런 논문이 많이 실려 있는데요. 전부 이승만 죽이기.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혼자만 국민들은 뭐 다 한강에다 빠뜨리고 자기만 혼자 도망갔다. 자, 그러면요. 도망가서 왜 살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그죠?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군 통수권자가 왜 도망가서 혼자 살았냐 이 얘기예요. 조금만 바꿔보면. 그럼 거기서 그냥 서울에 그대로 남아서 인민군한테 붙잡히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죠? 맞죠? 당연히 그러면 피난을 가야죠. 한강다리 끄는 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건 역사적으로도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무슨 공병감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군법회의가 다 나중에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시각으로 철저한 이 좌익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때 왜 저게 피신을 해가지고 계속 거기서 항전을 해서 그때 통일이 안 됐냐? 왜 적화 통일이 안 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냥 이 학생들은 젊은이들은 그런 거에 현혹이 돼가지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남긴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한미동맹. 예? 전쟁이 끝나면서 1953년 7월 27일 날 조약이 된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우리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세계 최강대국이 와서 우리를 지켜주고, 그것도 어디 후방에서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휴전선 거기를 와서 먼저 주한미군 사단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시죠? 왜 그런지 아시죠? 인계철선 자동 개입이면서 또 그렇게 된 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하도 공갈을 치니까 너네 진짜 제대로 안 하면 내가 밀고 올라가서 북진 통일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도 공갈을 치니까 질질질질 끌려다니다가 이승만 대통령을 막으려고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것도 또 왜곡해가지고 뭐 할지 모르지만 정말 그 역사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북한에서 오는 걸 인계철선으로 막지만 혹시나 저 이승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중간에서 양쪽을 다 막자 해가지고 그런 것도 고려가 됐다고 합니다. 이럴 정도의 기계를 가지고 그 조그만한 동방의 국가가 미국을 끌고 다니면서 협상을 해서 그 전 세계 어디에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놓은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이 한반도의 번영이 찾아온 거죠.
1953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66년이 흘렀습니까? 66년 흘렀는데 그 이전 66년과 지금 그 이후 66년의 차이는 뭐냐? 그 이후는 전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이전 66년 동안에는 전쟁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 6번인가 그렇게 됩니다. 청일전쟁, 노일전쟁, 중일전쟁, 6.25 전쟁, 계속 전쟁입니다.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한반도에서 그 조약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지금 66년 동안 이 한반도에 전쟁이 없었던 게 우리나라 이 5,000년 역사에 지금 드문 일일 겁니다. 네. 그런데 이 한미동맹을 어떻게든지 좀 약화시켜 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입니다. 예? 작년 9월에 유엔 총회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 북한의 김정은이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의 위협이 되지 않을 거다 단정적으로. 그 왜 대변을 하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언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왔나 봐. 탑 스포크스맨? 그 탑이라도 붙여줘서 그 고맙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이런 지금 이 수모를 당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뭐 여야 5당 대표들이 이제 워싱턴을 또 방문했죠. 낸시 펠로시라는 그 하원 의장한테 또 한마디 듣고 왔잖아요. 5명이 갔는데 북한 편을 들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겠습니까? 1명밖에 없죠. 다 은근슬쩍 편을 들고 하니까 그 미국 하원 의장이 당신들은 좀 이상하다. 나는 북한을 믿지 않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믿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흘 지난 얘기예요. 예? 어떻게 이렇게 잘 믿냐? 그러니까 또 누군가가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 한답니다. 어쩐답니다 하니까 그 펠로시가 점잖게 얘기합니다. 제가 영어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 혹시 못 알아들으실까 봐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은 비핵화가 목표가 아닐걸요. 북한의 목표는 남한의 무장 해체, 디밀리터리제이션이라고. 그게 목표일걸요. 이 정도면 완전히 거기서 몇 방 좌우 스트레이트로 얻어맞은 거예요. 외교에서. 이런데도 이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면 이거는 정말 그 워싱턴에 앉아서도 그게 보이잖아요. 북한의 의도가. 자, 뭐 비핵화도 좋고 뭣도 좋고 다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좋아. 무장을 하려면 같이 무장을 하고, 뭐 평화가 그렇게 좋고 하면은 같이 군축을 하던가 같이 이거를 해제를 해야지. 저쪽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만 지금 총을 내려놓고 있잖아요. 맞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겁니까? 예? 뭐 제가 자세한 뭐 예를 다 들지 않겠습니다. 슬금슬금 우리는 다 총 내려놔, 뭐 헬멧 벗어, 옷 벗어, 지금 빨가벗고 있는데 저쪽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응? 그래서 여기저기서 국민들이 불안하니까, 야, 이거 다시 전력을 좀 다시 증강해야 되지 않냐? 지난번 무슨, 남북 군사 합의서에 의하면, 이제라도 다시 우리가 무슨 새로운 첨단 무기 체계를 들여오려고 하면, 북한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킬체인인가 뭔가 벌써 제동이 걸렸어요. 어디에 무슨 초음속 아주 최첨단 비행기라도 들여오고 하려고 그러면 북한에서 가서 이거 좀 들여와도 될까?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다가 그렇게 해놨으니까 남북한 간에 전력을 증강할 때는 상호 협의하에 한다 이런 식으로 해놨으니까.
북한이 무슨 전력을 증강할 돈이라도 그럴 능력이라도 있어요? 어차피 그 친구들은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서 그거를 가서 결제 서류를 갖다 올려야 된다니까.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 정말 큰일 났습니다. 자, 또 지금 뭐 경제는 어떠냐?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이 그렇게 정말 밤잠 안 자고 이렇게 놓은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렇게 단시간 내에 아주 조직적으로 망가뜨릴 수 있는지.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좀 하나 인정하는 거는, 제일 잘한 거 하나 인정하는 거는 남북한 간의 경제 격차를 해소시켰어. 다 같이 못 사게 됐어. 만들고 있어, 지금. 다 같이 못 사게. 참, 정말 웃지 못할 이럴 정도입니다. 예? 여러분들, 맨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왜 국회에서 좀 싸우지 말고 민생을 챙기고 국회가 좀 잘 돌아가게 좀 해주시지. 뭐 하는 거예요? 월급만 받고 국회는 요새 개점 휴업이고 이렇게 하는데, 뭐 이제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만, 그 말을 듣는 저는 솔직히 제가 이제 여기서는 한번 말씀드리는데, 국회는 서 있는 게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안 돌아가는 게. 안 돌아가는 게 도움이 됩니다. 거기서 뭐 맨날 모여가지고 막 뭐 법안 통과하고 막 그러면은, 일 열심히 하는구나. 이제 좀 제대로 챙기는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좋은 겁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법이 한 2만 몇천 개가 있는데요. 그게 3만 개가 되면은 여러분, 대한민국이 더 잘 돌아갈 것 같습니까? 법이 없어서 지금 경제가 이렇게 안 돌아가겠냐고요? 그거 아닙니다. 지금 국회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법이라는 거는 삼성 죽이기 법이 한 30건 정도 올라와 있어요. 요렇게 뜯어가지고 다 낱낱이 해가지고 낼름 국유화시키는 법안. 그냥 아예 통으로 그냥 국유화시키는 법안이 한 20개쯤 되고, 또 그냥 그거는 그대로 두면서 이 오너가가 아주 힘도 쓰지 못하게, 의결권 하나도 행사하지 못하게 사실상 그냥 껍데기만 남게 하는 법안이 또 한 10몇 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야당은 거기 가서 그거 지금 협조해주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냥 뭐 민생 뭐 하는 그런 거에 그냥 다 이게 다 뭐 도매금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뭐 경제가 안 좋고 여러분들 뭐 저보다도 더 많이 아실 겁니다. 저는 좀 이제 그 대안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안. 경제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정반대로만 가야 됩니다. 반대로. 여기 이병태 교수님, 전에 우리 여기 교회에 와서 한번 강의하셨죠? 맞습니까? 예, 저도 그 유튜브 보고 공부도 좀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 지금 이 하고 있는 뭐 소득주도, 성장인이 뭐 최저임금 다 반대로 가야 됩니다. 기업이 마음껏 나가서 뛸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예. 지금 이 현 정권은 기업을 뭐로 보느냐? 악으로 봅니다. 봉으로 봅니다. 그냥 오리. 알을 하나씩 놔주는데 그냥 확 가르면 한꺼번에 그냥 10개, 20개 나오지 않을까?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기업은 가다가 기업이 좀 나쁜 짓을 하고 뭐 하더라도 그거를 갖다가 기업 자체가 악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대기업들은요, 국내에서 돈 벌어들이는 것보다 외국에 글로벌 마케팅으로 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훨씬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외국에서 돈을 벌어다가 대한민국에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가서 좀 제발 마음껏
일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삼성전자하고 무슨 애플 이제 1, 2위를 놓고 그렇게 치열하게 반도체 시장에서 싸우잖아요. 불과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법인세라는 게 삼성이 더 적게 냈어요. 미국도 법인세가 만만치 않았어요. 그 2년 새 트럼프는 이 기업을 아는 사람이니까 법인세를 반으로 깎아줬어요. 우리나라는 더 올렸어요. 이 차이가 지금 몇 배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그 미국에서는 애플을 어떻게든지 잘 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우리나라는 삼성을 어떻게 잡아먹지 못해서 저렇게 하니 이 발목에다가 큰 이 쇳덩어리를 달고 뛰고 있으니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업 제대로 뛸 수 있게 오히려 이런 세제나 이런 것들 다 풀어줘서 마음껏 헐헐 날 수 있게 좀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이 규제들 얼마나 규제가 많은지 여러분들 정말 말도 못합니다. 이거는 이 대기업 소위 재벌이라 저는 대기업이라고 하는데 재벌을 보통 이 법으로는 연 매출 5조 원 이상일 때 이걸 이제 그 대기업군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20몇 개가 지금 우리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매출이 4조 9천억인 이제 기업이 있다. 그러면 내가 빨리빨리 올려가지고 저 대기업이 돼야지. 5조가 돼야 대기업으로 인정을 받으니까 해서 막 차고 올라가야 될 것 같잖아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기업 매출이 5조가 안 넘고 그 밑에 4조에서 5조 사이에 있는 기업들이 5조 넘는 기업보다 더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5조를 넘어서면 갖은 규제가 이제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발목 잡아 저쪽에서 붙들어. 아휴, 내가 그냥 그러려면 차라리 그거 안 되고 만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를 배를 갈라서 다 온 국민한테 몇십만 원씩 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삼성전자 같은 큰 기업을 10개, 20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중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또 하나 그렇게 기업들을 마음껏 뛸 수 있게 인센티브를 주고 규제를 없애고 해도 또 하나 복병이 있습니다. 강성 귀족 노조. 찾아와서 회사 임원 유혈이 낭자하게 그거를 린치를 가하는데 경찰들은 옆에서 출동해서 보고도 그걸 수수방관하고 이건 무슨 이게 법치주의 국가입니까? 이래가지고 기업을 하고 싶겠습니까? 저 같아도 정남이가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해외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 강성 귀족 노조, 이거 확실히 개혁해야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렇게 멱살 잡혀가면서 이 땅에서 도대체 어떻게 기업을 하겠습니까? 그냥 틈만 나면 불법 파업에 사업장 점거. 어떻게 도대체 이 일을 하란 말입니까? 정리해고 한번 하려고 그러면 그 진통을 겪어서 그 십몇 년 전에 정리해고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거의 부도가 나기 직전이 되지 않으면 정리해고를 할 수가 없어요. 이미 해도 늦어요. 해고 요건은 또 얼마나 복잡한지 이렇게 해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뛸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세 가지를 3단계 기업 3단계론으로 정말 좀 제대로 이걸 해야 된다. 이제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현실 정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장 한 일주일밖에 안 남은 이 전당대회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다 또 잘 알아서 또 응원해 주실 것으로 믿고 그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내년 총선입니다. 그때 우리 이제 보수 우파가 제대로 좀 결집을 하면 우리가 이 사회주의로 가는 열차를 막고 이제야 좀 제대로 된 나라로 이 방향을 틀어 놓을 수가 있는데, 그때 만약에 잘못되면 이거는 이제는 뭐 방법이 없게 됩니다. 지금 제가 거기서 법사위에서 국회 또 법사위에서 쫓겨나서 정무위란 데 와가지고 그 많은 악법들을 막아내고 있는 게, 왜냐? 우리가 그래도 이 당이 마음에는 안 들어도 100석이 넘기 때문에, 예? 그걸 가지고 버티는 거고, 또 하나는 논리적으로는 우리 헌법이 있기 때문에, 야, 이거는 우리 시장 경제에 위배되는 거다, 이거는 이런 헌법 원칙에 위배되는 거다 하고서 그거를 버텨낼 수가 있는데,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개헌 저지선 100석입니다. 그게 무너지면 헌법도 못 지켜, 무슨 법도 뭐 당연히 못 지켜, 이제는 그냥 쫙 쓸려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좀 드린 말씀 들어보시니까 여러분들 뭐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좀 심각하죠? 네, 정말 이 심각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인천 사랑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처럼 오늘 정말 이렇게 말씀 들으시는 거 보니까 제가 놀랐습니다. 아까 그 법치주의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는 것, 제가 그런 것 등등 해서 여러분들 보고 오히려 제가 힘을 얻어 갑니다. 네, 저도 외롭지 않습니다. 아까 그때 이후로 6년 동안 계속되는 이 시련과 고난 속에도 또 응원과 이 여러분들의 사랑도 많이 받고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힘을 내서 또 우리 국회에서 열심히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도 요새 제가 또 좋아하는 구절이 그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 정말 성경 볼수록 참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지금 이 2019년에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렇게 정말 다 봤는지, 요한계시록에 그런 구절이 있죠. 너희는 차든지 뜨겁든지 그렇게 하라. 네,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미지근하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입에서 토해버린다고 그러셨죠? 한 번도 차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뜨거워 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그냥 미지근하게만 하려고 해서는 정말 안 된다. 우리 이 인천 사랑침례교회 여러분과 또 저와 함께 이 위기의 대한민국 뜨겁게 한번 헤쳐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